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연 듣는 게 취미고요. 간단히 부업으로 일하던 것이 잘 돼서 조금씩 확장하고 확장하다가 지금은 남편보다 더 잘 벌고 있습니다. 남편이 오죽하면 자기도 회사 그만두고 제가 하는 사업 같이 해볼까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내가 잘 될 때는 가족한테도 숨기는 게 좋다는 말이요. 그게 시기와 질투로 이어져 저를 죽음의 공포까지 몰아넣게 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런 악의 없이 제 수입을 궁금해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게 저의 발목을 잡을 줄은 여러분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는 말과 잘된 것, 돈 많이 번 것은 주변에 말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걸 이번 저의 사연을 통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 좋게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고 제 인생을 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시면 핵폭탄급 통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연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모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편과 결혼하고 큰딸, 작은딸, 막내아들 3명을 낳아 혼자 육아하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전념했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느라 보낸 기나긴 육아의 시간은 어느덧 17년이 넘어 있었습니다.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중학교 1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드디어 저한테도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정년도 보장되고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리직을 준비했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한국사 1급도 땄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생활비로 돈이 급박하게 필요해서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보험, 카드사 이런 곳들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의 끈을 놓게 되었고 어느 정도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은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계 유지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남편 회사가 이전보다는 괜찮아져서 다시 계리직 준비를 위해 공부를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 셋 키우느라 그동안 엄마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아왔잖아. 엄마, 우리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우리 소미가 많이 컸구나. 엄마 생각도 다 해주고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사실 엄마도 고민 중이야. 어떤 일을 해볼지. 계리직 준비가 맞는 건지 고민도 되고. 우리 딸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그런 걸로 온라인에서 쇼핑몰 하면 돈 많이 번다던데. 엄마, 이런 길도 있으니까 꼭 안정적으로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해봤어요. 내가 엄마라면 도전해볼 것 같아요. 우리 소미는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대. 누굴 닮아서. 고마워. 엄마도 한번 알아보고 결정할게. 당연히 똑똑한 우리 엄마 닮은 거지. 아, 이러면 아빠가 서운해하시려나? 난 엄마 아빠 딸이잖아. 난 엄마가 무얼 하든 응원해요. 진짜야. 알지. 엄마한테는 엄청나게 든든한 힘이 되는걸? 고마워, 우리 소미. 첫째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컸지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남편의 회사에서 혹시 월급이 줄어들거나 은퇴를 하더라도 제가 일하고 있으면 적어도 끊기지는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체국에서 일하는 계리직을 택해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가족과 함께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고 돈이 있어야 안정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계리직도 초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세월이 쌓일수록 천천히 봉급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째 딸 소미가 얘기해준 대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찾아보게 되었고 고맙게도 유튜브에는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착실하게 따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난해했지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모르는 건 검색해보고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 못 해낼 건 없었습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2개 모두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해서 물건 하나씩 많이 등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수입이 없어서 포기할까도 했었지만 어느새 1개, 2개씩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의 순수익이 남편 월급 정도가 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남편에게 알리게 되었죠. 여보, 나 드디어 성공했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 이게 나한테 솔직히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는데 이걸로 돈이 벌리니까 너무 재밌게 느껴지네. 무슨 일을 찾았는데? 난 여보 다시 계리직 도전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가 요즘 바빠서 여보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미안해. 아니야, 여보.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있는 걸 뭐. 나도 내가 자신이 없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최대한 늦게 말하려고 했었어. 나 우리 소미가 말한 대로 온라인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거 해보고 있었거든. 스마트 스토어. 근데 거기서 물건이 하나, 2개씩 팔리기 시작하더니 여보 월급만큼 순수익이 나오는 거야. 너무 잘 됐지? 뭐? 그게 정말이야? 우와, 우리 여보 정말 대단하네. 너무 멋지다. 역시 난 여보랑 결혼하길 잘했어. 세상에, 언제 또 이런 도전을 하고 있었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아니 벌써부터? 아직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자. 이러다가 또 수익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수익이 안정적인 건 아니라서. 그래도 여보가 나는 이렇게 성공한 날이 언젠가 올 줄 알았어.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여보는 육아에 집중하고 그게 늘 안타까웠는데 여보 눈에서 생기가 도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만. 여보 너무 고마워. 우리 여보가 정말 최고다, 최고. 아이고, 비행기 너무 태우는 거 아니야. 아우 어지럽네, 어지러워. 고마워 여보. 여보가 기뻐해 줄 줄 알았어. 나 정말 더 열심히 해볼게.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운영했더니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정도로 커서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저는 쿠팡에서도 같은 상품들을 등록해서 팔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번 잘 팔리기 시작한 저희 상품들은 쿠팡에서도 불티난 듯 팔리게 되었고, 쿠팡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으로 늘리고 안정적으로 남편의 수입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이 정도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저는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제가 원할 때 일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제가 하는 만큼 돈이 벌린다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회사에 다니면 제가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월급은 크게 변하질 않잖아요. 돈 버는 재미에 집중해서 저희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열심히 키워나가느라 새는 소문을 막을 틈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다 말해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동안 왕래가 없던 먼 동네 아줌마들까지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잘 팔고 잘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말이죠.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고도 빠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수강생으로 받고 본격적으로 저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게 되니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데에서 오는 행복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는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소미 덕에 엄마가 꿈을 이룬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소미야. 엄마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뭐. 엄마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인 거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근데 엄마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선생님을 하는 건 힘들 것 같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막연히 말했던 건데 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소미가 엄마보다 더 어른 같네. 할머니한테 언제 들은 거야, 엄마 어릴 적 꿈 얘기는.
하여간 우리 소미도 알아줘야 된다니까. 맞아. 우리 소미 응원 덕분에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하게 되었고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그 방법과 노하우로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네. 난 우리 소미도 그랬으면 좋겠어. 소미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다 지원해줄게.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난 피아노 배우고 싶어. 언제 들어왔대? 우리 소윤이 그럼 당연히 가능하지. 피아노 학원 같이 내일 알아보러 가자. 엄마, 나는 나이키 신발이랑 가방이면 돼.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옷이랑 신발 말고 배우고 싶은 걸 말하면 그건 엄마가 들어줄게. 난 엄마처럼 똑똑하니까 공부나 해야겠다. 아우, 역시 우리 소미 똑똑해. 맞아.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공부가 좋다면 당연히 말리지 않아. 부족한 과목 있으면 말해. 과외 붙여줄게. 이렇게 마음껏 아이들에게 고민 없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뛰어든 걸 정말 만족하고 있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부러움과 시기 질투를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저의 팬도 생겨났고 수강생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찾아주시니까 그 정도 시기와 질투는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받는 시기와 질투는 달랐습니다. 친정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반대로 시댁에서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동안 잘 계셨죠? 아유,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었네요. 죄송해요. 그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 말이냐? 요즘 소미 애비보다 많이 번다며? 그렇게 잘 벌면서 우리한테 저녁 한 번을 안 사니. 참, 어머님도 여기 안 그래도 한우 사왔어요. 조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이게 수익이 일정한 게 아니라서. 어머, 올케. 왔어요? 요즘 돈 버느라 바쁘다며. 뭘 팔길래 그렇게 잘 판다고 소문이 자자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우리 가족한테 너무 소홀해. 서운해 죽겠어, 아주. 돈 좀 번다고 유세. 너무한 거 아니야? 형님도 일찍 와 계셨군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앞으로는 자주 들리고 형님이랑 작은 동서 챙길게요. 그러니까요. 올케 언니가 이렇게 안 챙겨주시니까 얼마나 서운한지요. 돈 버는 거 그렇게 티내면 좋아요? 돈은 뭐 혼자 버시나 참. 작은 동서도 와 있었구나. 아우, 미안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저한테 괜히 적대적으로 대하고 뭐만 해도 트집 잡고 큰 동서와 작은 동서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쌍으로 쌍심지를 켜고 저를 흠집내려고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시댁에 가는 걸 더 꺼리게 되었죠. 결혼 후 애들 셋 낳고 육아에만 전념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한다고 구박만 하기 바쁘더니 이제는 돈 번다고 뭐라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자주 볼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라서 꾹꾹 참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도 금방 지나갈 것이니까요. 제사 때문에 모였으니까 이 제사 준비가 끝나고 설거지 지옥 시간까지 다 지나면 집에 가서 우리 예쁜 새아이들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함께 다른 남자 형제들 어머님, 아버님은 밖에 나가서 한잔하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큰 동서, 작은 동서는 집에 남아 집안 정리를 하고 조금 쉬겠다고 한 상태였고요. 사실상 저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긴 하지만요. 집안 정리를 거의 다 하고 이제 쉬려는데 제사떡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유난히 떡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동서들은 TV 보면서 쉬는 동안 설거지를 해서 그런가 떡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날따라 유독. 그래서 제가 먹을 만큼만 잘라서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맛있게 먹으려다가 떡이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들 앞으로 달려가서 괴로운 얼굴로 좀 도와달라고 바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떡이 목에 걸려서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본 동서들은
혼자 고상한 척 다 하더니 그새를 못 참고 혼자 떡을 먹으니까 이렇게 목에 탁 걸리지. 꼴 좋다. 어머, 정말 꼴 좋네요. 그동안 꼴 보기 싫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형님,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요? 이대로 냅둬보자고요. 그럴까? 이대로 죽으면 나 몰라라 하면 되잖아. 우리는 TV 보느라 몰랐다고 하면 되고. 역시 똑똑하단 말이야.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저를 향해 비웃던 큰 동서와 작은 동서. 정말 악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는 급박한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악마 같은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둬. 어떻게든 저 악마 같은 동서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악물고 안간힘을 쓰자 얼굴이 더욱 빨개지더니 겨우겨우 떡을 뱉어내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난 저를 보며 동서들은 아쉽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더군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네. 뭐야, 안간힘을 쓰더니 결국 살아난 거야? 아, 쓸데없이 명줄만 길어가지고. 참나. 살아났으니 뭐 떡 빼느라 고생했네. 올케는 참 좋겠어. 숨 넘어갈 줄 알았는데 운도 좋아. 아니, 올케 언니 눈치도 없이 정말 죽다 살았네요. 축하해요. 올케 언니가 스스로 떡을 빼낼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악마 같은 큰 동서 작은 동서, 제가 오늘 일은 절대 안 잊을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살아났으면 됐지. 어쩌면 일어나서 바로 한다는 소리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게 심성이 나빠서 하는 일이 잘 되겠나. 그러니까요, 정말. 눈치가 없어도 어쩌면 이렇게 없을까요? 그리고 뭐, 이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말을 믿겠어요? 안 그래요? 뭐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돕진 않고 오히려 죽으라고 제사 지내놓고 이 파렴치한 짓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네요. 아니, 그럼 누가 믿어주겠어요? 안 그래요? 가만 안 두시면 뭐 어쩌실 건데요? 솔직히 올케가 그동안 우리 집에 소홀해서 올케 좋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 누가? 대체 누가? 맞아요. 오히려 이상한 취급만 받을 게 뻔하잖아요. 뭐가 맞는진 잘 나가는 똑똑한 올케 언니가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아주 재밌어질 거예요. 두고 보라고요, 둘 다. 두 눈에 피눈물 나게 해드릴 테니. 살다 이렇게 동서들이 아무리 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해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정말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떡이 목에 걸려 정말 죽을 뻔했던 그때를 떠올리며 서러운 마음은 접어두고 제가 죽어가도록 방관했던 두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큰 동서와 작은 동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어떤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불륜을 가장한 등산동호회 회원이란 사실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었냐고요? 제가 가진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동네뿐만 아니라 근처 동네, 먼 동네에서도 저에게 돈 버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오는 수강생분들은 다 소중한 저의 인맥입니다. 그래서 수업 때 잠깐 저의 억울한 사연 이야기를 했어요.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강의 시작 전에 잠깐 제가 너무 큰일을 당해서 여러분께도 조심하시라고 소식을 전해요. 저번 주 제사 갔다가 큰 동서랑 작은 동서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답니다. 늘 조심하세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죽을 뻔하셨다뇨. 어머 설마 선생님이 너무 잘 나가서 질투심에 선생님을 해치려고 한 건가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혼쭐을 내줘야 다시는 안 그럴 텐데. 아우 선생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체? 감사해요, 수강생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힘이 나네요. 사실은 제가 제사 때 가서 설거지도 다 도맡아 하고 제가 설거지할 동안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던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제가 설거지 끝나고 급하게 먹던 떡이 목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보고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냐면서 콱 죽어버리게 냅두자고 하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이대로 죽을 순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 겨우 떡을 뱉어냈고 살아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랍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지금도 큰 동서랑 작은 동서를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린답니다. 아이고 선생님 수업하실 수 있겠어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못됐대요? 그게 정말이에요, 쌤? 안 되겠어요. 오늘은 좀 쉬시고 그 큰 동서랑 작은 동서 어떻게 조질지나 같이 한번 고민해봐요. 우리 쌤을 건드린 그런 파렴치 않은 작자들을 가만히 둘 순 없어요. 맞아요 맞아. 그 큰 동서랑 작은 동서 둘 다 어디 동네 살아요? 저희가 알 수도 있잖아요. 저에겐 큰 동서와 작은 동서를 잡아서 복수할 어떠한 정보든 다 좋아요. 제가 사진이랑 사는 주소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저 이 사람 알아요. 남편이 다니던 동호회 단체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남편이 바람나서 지금 이혼 준비 중이거든요. 눈에 쌍심지 켜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본 거라 거의 정확해요. 한번 다들 보실래요? 여기 이 사진이에요. 똑같죠? 어머, 그 불륜을 가장한 등산 동아리라는 맞죠? 상심이 크셨겠어요. 여기 작은 동서라는 사람 얼굴도 같이 보이는데요? 이건 빼박이네. 이런 동아리가 있다니 세상이 정말 말세예요, 말세. 선생님, 큰 동서랑 작은 동서랑 여기 회원인 거 모르셨죠? 이건 정말 큰 기회 아닌가요? 둘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도울게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이렇게 빨리 찾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온 하늘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네요.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맞아요. 가족들 중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큰 동서랑 작은 동서가 워낙 둘이 친해서 둘이서 같이 산에 간다고 했지 이런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건 아무도 몰랐죠. 이게 저의 복수를 도와줄 무기가 되겠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런 우연이 정말 선생님께서 복수하실 수 있게 하늘에서 기회를 주시나 봐요. 이거 큰 동서랑 작은 동서 남편들한테 다 까발리면 될라나요? 더 엄청난 복수가 없을까요? 아는 것만으로도 이혼당하진 않을 텐데 더 확실하게 불륜의 증거를 모으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이건 어떨까요? 동호회 회원을 포섭해서 지금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랑 모텔은 주로 어딜 가는지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현장에서 급습하는 거죠. 거기 동호회 사람은 제가 이혼 준비하면서 열심히 컨택해놔서 지금도 바로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 무조건 복수하셔야 돼요. 아시죠? 안 그러면 언제 또 선생님 죽게 내버려 둘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저희 다 돈 잘 벌게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선생님 목숨을 위협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줘야죠. 저희가 못 참아요.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작전을 같이 짜볼까요? 우선 동호회 사람 컨택 맡아주시고 미행할 차도 한 2대 마련해서 큰 동서 팀 하나, 작은 동서 팀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큰 동서랑 작은 동서랑 둘 다 파트너가 있을 텐데 따로따로 움직일 거라 한쪽만 쫓으면 분명히 놓칠 거예요. 그러네요. 역시 똑똑하셔. 그러면 저랑 이렇게 둘이 타고 선생님이랑 이렇게 둘둘 타면 되겠네요. 동선이 최대한 겹치길 바라면서 일단 같이 출발해 볼까요? 디데이는 불륜 등산 동호회의 다음 등산 날짜 맞죠? 저보다 더 열심히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네요. 감사드려요. 남편보다 우리 수강생 회원분들이 훨씬 더 낫네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안 믿어줬거든요. 아무리 큰 동서랑 작은 동서가 저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럴 사람들은 아닐 거라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무사하니까 다행인 거 아니냐면서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형제들이랑 똑같은지 그 형제들도 당연히 제 말은 안 믿었었거든요.
회원님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만큼 제 인생을 걸고 반드시 이 복수 성공시킬게요. 선생님께서 큰 돈도 버실 줄 알고 저희 수강생들 매출도 나오게 꾸준히 도와주시는데 이 복수도 당연히 성공하실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증거 바로 보여주면서 협박하자고요. 세상에서 불륜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신난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의 복수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전 개시하시죠. 등산 동호회 연락되셨나요? 다음 등산 일정이...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시는 수강생 회원분들 덕분에 저는 든든한 아군을 얻었고 정말 일사천리로 복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사람 미행이라는 걸 해보게 되었는데 복수를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나요? 이미 이혼을 준비 중이던 수강생분의 안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말 수월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증거를 남기는 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목에 걸린 떡을 빼내고 겨우 살아났을 때 그때 그 악마 같은 것들이 저에게 어찌 살아났냐고 살아나서 안타깝다 아쉬워하던 대화를 녹음했더라면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는 매장당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불륜을 가장한 등산 동호회에 다음 등산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남편에게 수업을 하러 간다고 하고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대기 중이던 다른 수강생분들과 2대로 나눠 타고 목적지로 함께 향했죠. 사진을 찍을 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등산을 한다는 동호회 회원들을 따라가 보니 정말 등산은 안 하고 산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각자 짝을 이뤄서 근처 모텔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시작했죠. 그렇게 한 2시간쯤이 지나자 큰 동서가 동아리 회원 남자와 나오는 걸 포착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둘이 어디 가는지 미행하려다가 아직 작은 동서가 안 나와서 큰 동서부터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에 작은 동서의 미행은 다른 수강생분들에게 부탁했죠. 그리고 저는 큰 동서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누구실까? 여기서 다 만나네요. 모텔 앞에서 만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올케가 여긴 어떻게 알고? 날 지금까지 미행한 거야? 뭐야, 누구야? 올케라고? 당신 이런 끈아풀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이씨, 내 이미지 어쩔 거야. 아, 참 불편하게 됐네. 난 가볼게. 난들 알았겠냐고. 얼른 사라져. 괜히 골치만 아파지니까. 그나저나 올케는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방금 이 사람이랑 나는 그러니까 오, 할 말이 있으시다. 정말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덧붙이시려고요? 어차피 안 통해요, 그런 거. 올케, 왜 이래? 나한테 지금 그때 내가 안 살려줬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막말로 떡 걸린 게 나 때문도 아니고. 이건 우리끼리 묻는 게 서로 좋잖아, 안 그래? 뭘 원해? 말만 해. 떡은 내가 먹었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이게 기회라면서 냅두는 건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아닌 거 아시죠? 뭘 원하냐니. 정말 찔리는 게 많으신가 봐요? 아, 그 일은 내가 미안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알잖아. 아, 나 좀 살려주라.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작은 동서의 약점을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나 살려줄 거야? 절대 우리 남편한테 말하면 안 돼. 나 쫓겨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봐서요? 작은 동서의 약점이 얼마나 큰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내가 다 말할게. 이 등산 동호회도 내가 오자고 한 거 아니야. 오래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길 다녀야 하니까 날 끌어들인 거지. 나랑 등산 간다는 핑계로 여기 좀 다닐 목적이었나 본데 결국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더군. 그러면서 저 남자 소개시켜준 거야. 난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동안 나는 다른 회원들이랑 수다나 떨고 저 남자랑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 진짜야. 믿어줘. 재밌네요. 그러면 작은 동서는요? 얼마나 오래된 건데요? 한 2년 넘었지? 남편이 하도 의심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산행을 같이 시작하자고 한 게 3년 전이니까 걔야말로 정말 악질이지, 악질. 난 이용당한 거야, 순진하게. 정말이야. 이 동아리 만든 거의 원년 멤버라고 내가 다른 회원들한테도 들었는거?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더 얘기해줄 수도 있어. 그래요? 재밌네요. 알겠어요. 계속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녹음한 걸 다른 회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큰 동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녹음을 다시 시작했죠. 작은 동서는 역시 큰 동서의 말이 맞았는지 한참을 더 있다가 밖으로 기어나오더라고요. 오래된 불륜 상대와 함께 말이죠. 수강생 회원분들은 그 둘을 미행했어요. 둘이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저는 큰 동서에게 마저 이야기를 듣고 작은 동서를 잡으러 갈 테니 작은 동서를 보내버리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작은 동서에게 어떠한 단서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만 살려주면 작은 동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면서 마음껏 증거 모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둘 사이는 끈끈한 줄 알았는데 제가 미워서 그렇게 둘이 붙어먹은 거였나 보더라고요. 하긴 그런 인간성이 어디 가겠나요. 저는 식사를 마친 작은 동서 불륜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 달달하니 신혼이 따로 없으시네요, 작은 동서. 여긴 어떻게 올케 언니. 등산하고 오랜만에 아는 오빠랑 우연히 만나서 식사하고 있던 참이에요. 그래요? 저 큰 동서 만나고 오는 길인데 한번 재밌는 거 들어보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아는 오빠랑 그렇게 다정하게 팔짱 끼고 나오고 반찬도 먹여주고 모텔에서 같이 나오나요? 아니 그건 어떻게 날 미행한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녹음된 거 들어보면 알 건데 굳이 입 아프게 내가 설명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 불륜 상대는 집에 보내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같이 듣는 게 나을까요? 뭐야, 이런 꼬리를 밟혀? 난 먼저 가볼 테니까 알아서 하고 나중에 연락해. 난 간다. 연락할게. 올케 언니, 그게 그러니까. 녹음한 거 들려줄게요. 들어봐요. 그러면 큰 동서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아지지 않겠어요? 살겠다고 아까 1시간 반 전에 나랑 이미 모텔 앞에서 마주쳤는데 진정으로 작은 동서를 위했다면 미리 작은 동서한테 말해줬겠죠. 그치만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안 왔을 거고요. 한마디로 큰 동서가 작은 동서를 이미 배신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큰 동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저한테 한마디 귀뜸도 안 해줬다는 거네요?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동안 같이 붙어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나야말로 할 말 많아요. 올케 언니,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까발려줄 테니까. 먼저 배신한 건 큰 동서니까 제가 다 말할게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 녹음 파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제발요. 그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결정하죠. 큰 동서에 대해서 쌓인 것도 할 말도 참 많으신가 봐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여기서만 남자 벌써 5번 갈아치운 거 아세요? 여기 동호회에서 큰 동서는 진짜 왕따 당할 뻔했다니까요. 하도 이 남자 저 남자 꼬리치고 다녀서 제가 계속 그만하라고 해도 정도를 지켜서 만나셔야 된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남자에 미쳐서 안 듣더라고요, 제 얘기도. 그래서 회원들이 돌아섰고
제가 한동안 그 갈등 중간에서 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같은 동호회에 파트너 있는 남자도 건드려서 상대는 탈퇴시키고 양다리 걸리고 완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니까요. 제가 큰 동서만 아니었어도 진작 버렸죠. 가족이니까 여태껏 사정 봐주고 했던 건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동서는 한 상대랑 진득하게 2년 동안 사이좋게 붙어 먹으셨고 눈치 보여서 큰 동서를 끌어들였는데 큰 동서가 오히려 동호회에서 더 길길이 날뛰면서 벌써 남자를 5이나 갈아치웠다는 거네요. 와, 저는 가족들이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온라인 쇼핑몰이랑 씨름하고 있을 때 작은 동서랑 큰 동서는 바람이나 피고 잘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집안일 다 시키고 심지어 떡이 목에 걸려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죽으라고 제사 지내고 그런 거네요 지금. 아니, 올케 언니. 그때 일은 잊어줘. 그때 나랑 큰 동서가 잠시 미쳤었나봐. 올케 언니 혼자만 잘 나가니까 온라인 쇼핑몰로 돈 잘 버는 거 너무 유세 떠는 것 같아서 꼴 보기 싫어서 그만. 하지만 이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요. 지금까지 말한 것도 전부 녹음된 건 알아요? 이제야 인정하시네. 나 죽을 뻔했을 때 그대로 방치한 거, 죽으라고 오히려 옆에서 지켜본 것까지 전부 다. 이거 들고 그대로 시댁으로 갈 거예요. 이혼당할 준비나 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큰 동서랑 사이좋게. 잘못했다니까요? 올케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정말. 가지 마요, 제발. 이렇게 빌게요, 네? 무릎 꿇고 싹싹 비든 작은 동서를 뒤로 하고 저는 유유히 빠져나와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고생해준 수강생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렸죠. 이번 달 수강료는 제가 쏘려고요. 언제 또 이렇게 저 위에 같이 발벗고 나서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도움을 받았기에 당연히 베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정리되고 다 같이 비싼 곳에서 식사하기로도 약속했습니다. 수강생분들은 너무 과분하다고 거절하시려 했지만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먼저 어머님 아버님한테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직접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날 바로 불려가서 마누라들 단속을 대체 어떻게들 하고 다니는 거냐고 엄청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안 믿어주던 남편은 그제서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때 여보 말 안 믿어준 거 정말 미안해. 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나한테까지 화난 건 아니지. 형이랑 동생한테 들었는데 불륜 등산 동호회? 그거였다며, 형님이랑 재수씨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걸 다 여보가 밝혀낸 것도 대단하고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걸 생각하면. 이제야 믿어주는 거야?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 나 여보마저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내 말 무시하고 안 믿어줄 때 정말 속으로 이를 갈았어. 그리고 날 죽게 내버려둔 큰 동서랑 작은 동서한테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지. 복수 과정은 생각보단 수월했어.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날 도와줬거든.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들 누구?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바르게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가르쳐주면서 사니까 당연히 그 복이 여보한테 돌아온 게 아닐까? 정말 다행이야. 바람피는 형수님이랑 재수씨 증거도 찾아주고 형이랑 동생은 둘 다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더라.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아도 그러겠다. 둘 다 2년 넘게 그러고 있었는데. 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미쳐있을 동안 그렇게 잘 살아놓고 본인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날 그렇게 개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집안일 시키고 그동안 나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당신 형이랑 동생 부인들이니까 가족이니까 참아온 거라고. 이렇게 민낯이 까발려지니까 어때? 이래도 가족이라고 감싸줄 거야? 아니지. 절대로 안 될 일이지. 형수님, 재수씨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 여보가 너무 고생하게 해서 내가 미안해. 이제부터는 형이랑 동생이랑 내가 도울게. 부모님께서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여보는 제사 때 제일 늦게 와. 사실 그게 맞지. 그동안 이렇게 혼자 고생했는 걸. 근데 그건 온전히 여보 생각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보시기엔 안 좋지.
난 그냥 하던 대로 할게. 도와주는 거면 충분해. 여보뿐만 아니라 아주버님이랑 서방님도 와서 도와야 해, 대신.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여보 고마워. 이렇게 일하는 것도 바쁠 텐데 우리 가족 위해서 늘 노력해줘서 형수님이랑 재수씨 불륜 사실도 밝혀주고 제일 바쁜 사람이. 알면 나한테 앞으로 살면서 더 잘해. 회사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말고 차라리 수강생분들을 직원으로 뽑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 나는 여보는 여보가 잘하는 회사 일을 하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치만 내가 회사 그만두면 여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운전기사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또 운전은 나도 할 수 있거든요. 내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여보도 알 거야. 물론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손발 맞춰본 수강생분이랑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여보는 여보의 역할을 해줘, 회사에서. 그동안 다닌 것도 아깝고 여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 난 버리게 하고 싶지 않거든. 내가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전에는 계속 여보처럼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참 부러워했어. 난 계속 육아해서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 아니, 참고 살았지.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도 생각해.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 소미가 온라인 쇼핑몰 얘기도 안 했을 거고 도전도 안 해봤을 거야. 알았어 여보. 여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지. 나 이제부터 정말 여보한테 잘할 거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여보. 그런 마음고생하게 한 것도 다 미안하고 나 다시 회사 착실하게 다닐게. 사업하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회사 그만둔다는 소리 안 하고 내 능력 안에서 최대한 도울게. 말만 해. 이제야 듬직한 내 남편답네. 고마워. 아주버님이랑 서방님 혹시 이혼 소송 때문에 걱정이시면 우리 수강생 중에 이미 그 불륜 동호회 때문에 이혼한 분이 있으니까 소개해준다고 미리 얘기해줘. 아마 지금은 화나서 제정신 아니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정리해야 하더라고. 우와, 형이랑 동생이 엄청 좋아하겠다. 고마워 여보. 어쩜 이렇게 똑소리 날까. 나야말로 정말 우리 여보 덕에 복받은 사람인 게 확실하다니까. 당장 얘기하고 올게. 여보 피곤할 텐데 조금 쉬어. 난 이제 좀 쉴게. 아니지. 그동안 못했던 업무 해야겠다. 여보, 얼른 다녀와. 이건 한시라도 빨리 아는 게 유리하니까. 여기 내가 말한 이혼하셨다는 내 수강생분 연락처야 카톡으로 보내놨어. 고마워 여보. 꼭 여보가 도와준 거라고 얘기할게.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난 금방 다녀올게. 남편은 동생이랑 형 만난다고 나가고 저는 그제서야 미뤄둔 일들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책상 위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니까 큰딸내미 작은딸내미가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랑 하는 얘기 다 엿들었다면서 엄마 너무 고생했다면서 안아주는 겁니다. 그동안의 피로가 다 녹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멋지다고 우리 엄마 못하는 게 뭐냐고 칭찬해주는데 왜 이리 울컥한지 애들 앞에서 그만 눈물을 보여지 뭐예요. 몇 방울이지만. 생각보다 수월하게 복수는 마쳤지만 저는 그때 정말 악마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악마를 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저 말고도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하고 가만히 있는 건 계속 그래도 된다는 말미를 준다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절대 참지 마시고 꼭 증거란 증거는 다 모아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기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뻔뻔하게 저한테 시기하고 질투할 자격이 없던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바람을 피고 있었더랬죠. 조사해보면 이렇게 다 구린 구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상대라면 분명 이렇게 구린 데가 있을 겁니다. 찾고 또 찾아서 반드시 통쾌한 복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잠시라도 대리만족하시면서 속 시원하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긴 사연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참지 말고 복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나누는 사람에게 복이 있겠지요. 먼저 이 긴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전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렸을 적 제가 살던 곳은 도시와는 거리가 먼 후미진 시골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구석에서도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다들 사는 게 고만고만한 형편이고 그런 시대였지만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려 하지 않는 부모님 탓에 저희 집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낡아 떨어져 갈 것 같은 지붕, 금이 가 있는 벽, 벌레가 들끓는 주방, 이미 한참 지나간 기억이지만 아직 제 머릿속엔 왜 이리 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쉬어 빠진 김치와 간장을 열심히 밥에 비벼 먹으며 때론 옆집에서 주는 라면으로 하루하루 흘려보내던 유년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남자는 병적으로 술을 마셨고 아버지보단 조금 친근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멀게 느껴졌던 엄마는 늘 한숨소리와 울음으로 잠에 들곤 하셨어요. 그 사이에 존재했던 외동딸인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눈치를 보며 흑장난을 치곤 하였어요. 하지만 저희 집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답니다. 엄마, 나 옆집 미니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나도 갖고 놀고 싶은데. 저리 가. 엄마 지금 뭐 하는 거 안 보여? 아빠, 나 배고파. 라면 먹으면 안 돼? 그 나이 때 충분히 부릴 수 있는 응석. 어쩌다 엄마 아빠한테 그런 응석을 부리면 부모님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시선으로 마치 제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대하는 손길로 저를 쳐내곤 하셨어요. 텅 빈 냉장고나 라면 박스보다도 그 눈빛과 손길이 어쩔 땐 더 섬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찍이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중학교를 지나 남들은 간간히 가곤 했던 고등학교도 가지 않고 성인이 되자마자 기어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떠나고야 말았던 그 결심도 거기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이 아닌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써내려가며 저는 다시금 결심했습니다. 이 집으론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떠나기 전 단 한 가지 마음속 가시처럼 걸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성이었어요. 성이야, 나는 반드시 여길 떠나 도시로 갈 거야. 거기서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할 거야. 좋은 가정도 꾸릴 거고 성공이란 것도 해볼 거야.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그래, 윤정아, 너라면 할 수 있어. 우리 지금은 퍽퍽하고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간 벼뜰 날이 올 거야. 나도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도울게. 저희 지지부진한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들어주던 친구가 성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서로 쪽지를 주고받다 친해지게 된 친구였는데 처음엔 처져 있고 우울한 분위기가 저와 닮았다고 생각이 되어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갈수록 성이는 저와는 다르게 사교성이 있는 성격이었어요. 성희는 제가 평소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과 곧잘 인사도 주고받고 스스로 일을 자처하여 조금의 돈을 벌기도 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항상 배고파 있는 제게 맛있는 것을 사주며 세상살이 즐거운 이야기들로 퍽퍽한 삶을 잊게 해주었어요. 성희야, 미안해. 너 두고 혼자 떠나게 돼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구슬프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잔상처럼 맴돌아 한동안 기차에 몸을 싣고도 성희의 얼굴이 아른거리곤 했습니다. 성희와는 지켜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골을 벗어나 집을 피해 무작정 몸을 싣고 달려간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거기엔 다행히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촌 언니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친척들이랑은 왕래가 없어 친할머니 장례식에서 딱 한 번 본 언니였는데 제 사정을 듣곤 흔쾌히 서울로 올라오라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허전했는데 제가 오면 재밌을 것 같다고 미용일까지 더불어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의 호의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덥석 받아도 괜찮을지 걱정되기도 하였지만 언니는 손님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손길만큼이나 예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이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언니 밑에서 착실히 미용일 배우다 독립해. 분명 넌 똑똑한 아이니 뭐든 빨리 깨우칠 거야. 고마워요, 언니.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언니한테 두고두고 갚을게요. 예, 갚는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네가 진짜로 고마운 사람한테 해. 언니는 마음의 그릇이 참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언니를 보면 고향에서 알고 지낸 성희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 문득문득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밤중에 어둑해진 미용실에 앉아 서울 생활의 힘든 점이나 옛날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들,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적어 보내는 시간이 저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며칠 후 도착할 성희의 답장을 기다리는 것도 설레는 일이었고요. 하지만 늘 그렇듯 처음 가보는 길이 쉬울 리 없잖아요. 미용일이 고된 만큼 성희와의 연락은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성희가 서운해하겠네. 얼른 편지를 써야 하는데.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일찍 잠들고 싶어. 특히 언니의 미용실이 확장 이전을 하면서부턴 졸린 몸을 이끌고 침대에 몸을 던져 하루를 마감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이 기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더 절박하게, 더 성실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치우고 청소를 하며 바쁘게 시간을 흘려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서울에서 지내기를 3년쯤 되었을까요? 23, 청춘의 시기.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바로 이 시기. 본격적으로 미용일에 손이 익으면서였습니다. 당시 언니가 지병으로 가벼운 수술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을 적이라 제가 직접 미용실을 관리했는데 한 남자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 남자 머리도 잘 잘라주시죠? 제가 지금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어제 머리를 자른다는 걸 깜빡해서요. 빨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면접이요? 어쩌죠? 지금 대기 손님들이 있어서. 저 한 번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정말 없는데 여기 말고 다른 미용실은 10분도 넘게 걸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발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온 남자가 코앞에 면접을 앞두고 있는지 너무나 간절한 얼굴로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이 있는 상황인지라 곤란했는데 슬쩍 쳐다보았는데 아유 청년이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 우린 괜찮으니까 먼저 해줘. 대신 꼭 붙어야 해요. 하면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손님들의 동의로 덩달아 저도 다급해진 마음으로 솜씨를 발휘해 면접에 맞는 머리 모양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짧은 대화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자기가 대기업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직원을 안 뽑으면 누가 절 뽑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게요. 열심히 준비하셨으니 분명 붙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유쾌한 에너지가 철철 넘쳐 흐르는 남자였습니다. 옆에서 파마를 말고 계시던 아주머니 손님들이 대단하다며 추켜세우자 호탕하게 웃어젖히는데 저까지도 기분이 좋아져 응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머리 손질이 끝나고 손님과는 마지막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건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그 다음날 미용실을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어제 머리를 너무 정성스레 해주셔서 덕분에 저 합격할 것 같아요. 제가 면접 질문에 대한 답도 아주 잘했거든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전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합격할 것 같다고 말하는 이 남자에게서 저는 또 한 번 좋은 에너지를 느꼈고 거기에 이끌리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저와는 다른 가정환경, 다른 세계에서 자라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며 문득 이 사람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밥이라도 사겠다는 남자의 재촉으로 그날 어쩌다 그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데이트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고 그 후 저희의 관계는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빠르게 진전되어 나갔습니다. 결국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것을 앞두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지요. 사실 저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몇몇 단점들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나이는 저보다 7살 위였는데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무척이나 해펐습니다. 남편은 처음 저를 만났을 당시 지원했던 회사에는 결국 떨어지고 작은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거기마저도 이직을 자주 했어요. 얼마를 쓰든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이 어떻게든 뒤처리를 해줄 거란 믿음이 상당히 공고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한 제 시어머니가 되신 분은 이유는 짐작이 되질 않지만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난 내 아들이 뭐 의사며느리 박사며느리 데려오는 것까지 바란 게 아니야. 근데 미용실? 미용일 하는 너랑 내 아들이 어울린다 생각하니? 하다못해 개나 소나 짐승도 다 제 짝이 있고 혈통을 따지는 세상에 어떻게 네가 내 아들을 탐낼 생각을 하니? 사람 비위나 맞추며 사는 며느리는 내 꿈에도 들일 생각이 없어. 거기다 미용사면 월급도 몇 푼 못 벌 텐데 우리 아들 허리가 얼마나 휘겠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어머니, 중간에 말 끊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6개월 전에 이미 저는 제 미용실 차려 독립했고 한 달 수입도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과는 맞지 않겠지만 저도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종철 씨와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돈이 네가 진짜 버는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 만지면서 이만큼이나 돈을 번다고? 아니 어떡해?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친정과 연을 끊고 산 것, 미용일을 하는 여자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제 미용실의 한 달 수입을 보자 그만 말씀을 흐리셨습니다. 당시 저는 사촌 언니의 도움을 받아 미용실을 개업했는데 작은 규모이긴 했지만 목이 좋은 곳에 가게를 연 탓인지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줄줄이 이어져 바쁘지만 금전적으로 아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께서 저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간 자리였고 어머니의 반응을 보아하니 통장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결혼 허락한 걸로 알고 앞으로 종철 씨랑 저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멍한 눈으로 제가 현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쳐다보시기만 했습니다. 참고로 시아버진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안일 자체는 무심해 보이셨달까요? 아무쪼록 그렇게 집에서 나온 후 남편은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사실 그전까지 남편도 정확한 제 수입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자기 정말 이 돈을 번 거야?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대단하다. 우리 자기 대단해 하며 몇 번이나 치켜 세웠어요. 그때야 부부가 될 거라면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통장 잔액을 공개한 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훗날엔 아주 큰 문제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그 후 인연 끄는 친정 부모님에게 겨우 연락을 해 간소하지만 불편한 상견례를 진행했고 무조건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경한 주장에 힘입어 원하지 않던 화려한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시작이 불행의 시작이란 말처럼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시작은 결혼식장에서 친구분과 주고받은 시어머니의 대화를 제가 엿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니 친정과 연 끊고 살았다며 며느리가. 그래 상견례장에서 잠깐 봤는데 사돈들 양반들이 어찌나 후지든지 무슨 이상한 거 저 고적대기를 걸치고 왔더라고. 제가 그 시골 촌구석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더라니까. 아우 쪽팔려. 내가 사돈이랑 얼굴 보고 살 일은 없겠다만 아무튼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아는 체도 안 하고 살 거야. 며느린 돈 꽤나 갖다 줄 것 같길래 받아준 거지. 내 아들 짝으로는 어림도 없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바깥 양반이 짠돌이 아니냐. 그래 잘됐다. 며느리한테 돈이나 왕창 뜯어내라 차라리.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너가 친정과 연 끊고 살아왔단 말을 들으니 밥맛이 뚝 떨어지더구나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셨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날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 연을 끊고 살아올 만큼 미운 부모였지만 친구 앞에서 그렇게 흉을 보실 만큼 제가 못 믿어오셨을까요?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말이 경박스러울 때가 있어. 내가 사과할게 진심으로. 나도 우리 엄마가 가끔 감당하기가 힘들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서러워 남편에게 일을 쏟아내니 자신의 어머니가 응당했어야 할 말을 대신 전달하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나마 고부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있어 참아 넘길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러면서도 보이는 당당함은 참 저로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었네요. 아가, 너 내 아들이 너 편이라 생각하고 뒤에 홀라당 숨어버리는 그런 짓 버리지 말아라. 저번에 집에 반찬 주러 가려 했더니 내 아들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라 그랬다며? 어디서 그런 발칙한 짓을 해.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오늘 용돈 주는 날 아니냐? 왜 빈손이야? 용돈은 말했듯이 한 달에 100씩 톡톡 알아서 통장에 꽂아 넣고 내가 니들 분가하는 거 허락해주는 대신 내건 조건이니 반드시 지켜야겠지? 시어머니는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막내 아들이니 무조건 결혼 후 1년 동안만이라도 끼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와 남편의 반대로 그게 성사되지는 못하자 돈 잘 버는 며느리를 이용해야겠다는 심산이 드셨는지 용돈을 요구하고 나서셨습니다. 시댁은 결코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자수성가에 자기만의 사업체를 알뜰하게 꾸려가시는 분이었고요. 엄마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무슨 한 달에 100씩이나.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중요한 날만 챙겨드리고 나중에 엄마 아버지 힘드실 때 챙겨드리면 안 돼? 돈이 부족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볼까? 됐어. 짠돌이 네 아버지가 무슨 돈을 준다고. 내가 오늘 몇 개의 모임을 취소했는지 알아? 나이 들면 돈 빼고 남는 게 없어. 돈이 최고라고. 돈이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좋은 데도 가보는 거지. 니들은 이렇게 사는 내가 가엾지도 않니? 예, 너 아가. 입 있음 말해봐라.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이유는 있었지요. 시아버지께서 부쩍 요즘 시어머니의 사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곤 카드를 막아 현금으로만 돈을 주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용돈 드릴게요. 대신 어머님께서도 지켜주셔야 할 부분은 있어요. 그래야 저희가 가족으로서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성해 왔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속으로 시아버지께서 현명하시단 생각은 들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전 제가 적어온 종이들을 내밀었습니다. 그걸 보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저를 노려보셨어요. 제가 건넨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께서 지키셔야 할 것들이 담긴 종이였지요. 사실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무려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어머니는 부부 사이의 영역을 정말 많이 침범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신혼집에 무작정 들어와 속옷이며 냉장고며 다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가는 것은 예사였고, 그러고 나선 남편 속옷색이 남편 취향과 맞지 않는다, 상해가는 음식이 여직 냉장고에 있으면 어떡하냐 등등 온갖 메시지들을 보내셨어요. 그러고도 기분이 풀리지 않는지 친정에서 못 배워 먹어서 이러는 거라면 내 100번 1000번 부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그럼 시애미한테라도 와서 배우는 노력을 해야지 어디 노력도 없이 내 아들을 꽁으로 얻으려들여, 이런 문자들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도대체 아들을 무슨 거래의 대상이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저 제가 미워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 드시는 것이거나요.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저는 속상했고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잘 읽어보시고 이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강단을 보여주기 위해 전달한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커다란 실수가 될진 몰랐지요. 그때였습니다. 도저히 겪고도 믿기지 않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쪽 뺨이 얼얼해지며 입안에 피맛이 돌더라고요. 앞을 보니 시어머니가 그 투박한 손으로 저를 강타하시고도 씩씩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대학도 못 나온 겨우 미용일이라는 계집애가 내 아들을 잡아먹어서 이런 수모를 겪게 해? 엄만 정말 미쳤어. 아니 도대체 왜 이래? 어떻게 엄마 며느리를 때려? 맞아야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근본도 없는 것들은 소돼지 짐승들처럼 쳐맞아야 돼. 다행히 시아버지가 오셔서 하다못해 며느리한테 손을 올리는 건 두고 보지 못하시겠다며 크게 시어머니를 혼내셨고, 덕분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잘못했다 비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위로든 무엇이든 이미 제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마음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풀릴 리가 없지요. 그 후 한동안 시어머니를 보고 살고 싶지 않아 명절이든 어느 때든 가지 않았어요. 폭풍 같은 사건이 한 차례 지나가고 시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남편과의 시간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로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지금의 회사가 자기와 맞지 않고 직원들의 사고방식도 너무나 고리타분하다면서요. 여보, 아직 1년도 안 다닌 회사잖아. 조금 있으면 연봉 협상도 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참고 다녀봐.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회사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엄마랑 소원해지는 바람에 나 집에서 지금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있어. 그러니 내가 사고 싶은 시계도 하나 못 사는 인생 살고 있잖아. 그러니 그냥 나 사업할 수 있도록 돈을 주든 해줘. 당신 돈 잘 벌잖아. 얼마 전부터 사고 싶은 시계가 있는데 못 사고 있다며 노래를 불러대던 남편이 갑자기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얼마나 황당한가요? 그것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남편의 목소리는 고성이 되어갔습니다.
아니,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못해? 당신 돈 잘 벌잖아. 남들은 돈 잘 버는 마누라 있으면 뭐든 하나 차려서 떵떵거리며 산다 하더라. 너는 그거 하나 못해줘서 남편 기를 죽게 만드냐? 여보, 나도 힘들게 버는 돈이야. 쉽게 만지는 돈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이 당신 힘으로 돈 벌어서 기 세우고 다니면 되지. 미용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고객 관리, 직원 관리,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 나가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제게 남편은 참 잔인했습니다. 제가 못해주겠다 하니 그럼 다 관두자며 대뜸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계획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인데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하찮은 남자로 만드는 저에 대해 단단히 실망했다는 이유까지 드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 역시 돌변하더군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꺼내드는 철없는 남편으로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이 커져갈 무렵 당시 저는 친정엄마와 조금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애증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함께 치르면서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여파가 컸던 건지 부쩍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괜스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다 엄마에게 살짝 남편 이야기를 흘렸는데 엄마가 예상외로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내가 네 아빠한테 당하고 산 세월도 억울해 죽겠는데 너까지? 안 된다. 됐어. 그런 남자는 하등 모자른 인간이야. 당장 헤어져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욕을 듣고 살아. 친정엄마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이혼은 쉽사리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혼은 정말 못 견딜 때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 몸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미용실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자주 가던 집에 족발을 먹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데 족발 냄새에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설마 하여 정확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 가보았더니 임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2달 차이니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하는 의사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잠시 후회했지만 뱃속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욕보이는 일이기에 그 마음도 깨끗하게 접어버렸습니다. 결과를 받자마자 기대 반, 체념 반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알렸더니 남편의 반응은 상상 초월이었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그럼 자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안 그래? 남편은 더욱 사업자금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며 눈을 반짝 비내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였지만 더 꼴보기가 싫어 남편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그 시절 엄마가 참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이를 임신하니 엄마 음식이 먹고 싶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힘처럼 엄마 생각이 났는데 엄마는 귀신같이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시곤 음식을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게다가 소중한 딸을 출산하고 난 후엔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어요. 엄마, 농사일도 힘들 텐데 힘들게 뭐하러 왔어? 너 아이 가지면 엄마가 이 정도는 해주려 했어. 걱정하지 마. 덕분에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산후조리까지 편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 이야기가 흘러 오랜만에 성희 이야기도 나왔어요. 엄마, 성희는 잘 지내? 아직 고향에 있나? 그러고 보니 나 성희랑 연락 못한 지가 꽤 되었네. 성희가 나 힘들 때 참 많이 도와줬었는데 여기 서울 정착하고서도 얼마간은 연락도 했었거든. 글쎄, 너 떠나고 나서 성희도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 거기서 남자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시집 가서 애 낳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성희가? 성희가 하나의 엄마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단 말을 들으니 어쩐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만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며 웃고 떠들기 바빴던 우리였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되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엄마를 다시 만나 화해했던 것처럼 성희도 문득 그리워졌어요. 문득 언젠가 한 번은 꼭 다시 만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겨났지요. 하지만 뒤이어온 풍파에 이어 저는 고향을 추억할 마음의 여유도 겨를도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바쁘게 육아하는 저와 집에 들어앉아 컴퓨터로 도박이나 즐기고 있던 남편을 한심하게 보던 친정엄마가 남편을 불러 따끔하게 큰 소리를 내면서부터였어요. 이보게, 내 아무리 이해하려 했건만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나? 우리 딸 독방 육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집에 돈 한 푼 벌어오지 않는 게 어떻게 남자다운 행동이라 할 수 있어? 키울 땐 사는 게 힘들어 내 딸을 보듬고 키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배로 낳은 딸이야. 근데 어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정신 못 차릴 거면 차라리 이혼하게. 장모님, 참 속없는 말 잘도 하시네요. 제가 뭐 언제 독방 육아를 시켰다고 하세요? 저 나름대로 돈 벌고 있어요. 게임몬이라고 해서 게임으로 돈 벌고 있는 중이라고요. 아, 그리고 좀 이따 이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오시는 거 너무 불편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제 마누라한테 엄마 행세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야? 저는 그렇다 치고 하루 종일 독방 육아하는 게 안쓰러워 걱정스러워 서울까지 올라온 저희 엄마에게 큰 소리까지 치는 사위라니. 아무리 한때 사랑하던 남편이었지만 그 사람은 이제 너무 멀리 가고 없어졌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이제는 이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확연히 알게 되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모든 것을 정리해 다시 혼자가 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보, 잠깐만.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게 어딨어. 다시 생각을 좀 해줘. 그래, 내가 지난 시절 당신한테 잘못한 게 참 많아. 나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거 모르지? 나 매일 당신 생각하면서 편지 쓰는 거, 옛날에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시절 찍었던 사진 보고 그러는 거. 아이는 넘겨줘도 제가 가진 돈은 아까운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친정엄마와 제 앞에서 엉엉 울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런다고 흔들릴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이혼을 선택하지도 않았거늘 전 남편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고향에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어요. 육아를 하는 동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던 미용일마저 완전히 접고 내려온 것이었기에 조금 허전함도 있었지만 당분간은 커가는 딸아이와 엄마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으므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지요. 엄마, 이 개울가 물 엄청 시원해. 그러게 시원하네. 할머니도 오라 하자. 좀 이따 여기 근처에서 할머니랑 수박 먹을까? 좋아. 딸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갔는데 제가 자란 고향에서 엄마와 저의 보호 아래 행복한 기억을 안고 자란다는 것이 어쩔 땐 참 신기했어요. 엄마 역시 손녀를 끔찍이도 아껴주셨지요. 딸아이가 뭔가를 잘못 먹은 건지 갑자기 밤에 열이 나 숨을 잘 못 쉬고 있을 때 딸아이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달려간 것도 엄마였어요. 그러면서도 너한테 해준 게 없으니 이거라도 해줘야지 라고 중얼거리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를 한순간에 앗아간 건 바로 달려든 음주 차량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내뱉기도 끔찍하지만 전 남편이 음주하던 음주 차량이었어요. 전 남편은 술을 마시고 가끔 저를 찾아와 다시 돌아오란 말을 하곤 했는데 그날 역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고향 집까지 쳐들어와 저랑 한참 실갱이를 하다 딸아이와 함께 있던 엄마를 그대로 박아버린 겁니다. 저는 이 두 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다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제 딸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옆으로 밀쳐버리고 자신이 대신 그 갸냘픈 몸을 던진 것을 말입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손이 떨려옵니다. 법이 내린 처벌이랍시고 남편이 몇 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된 건 역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악독스럽게도 니년이 결국은 내 아들을 감방에 보내는구나. 니년이 기어이 내 아들을 진짜 잡아먹었어 하며 저희 엄마 장례식장까지 와서 고성을 질러대시는데 저는 그 순간에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엄마를 보내고 딸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게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친정을 빼앗아간 전 시댁이 죽고 싶도록 미웠지요. 엄마, 우리 이제 할머니 못 봐? 할머니 먼저 하늘로 가셨어. 우리 지켜보실 거야. 할머니 보고 싶어. 나 할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저 역시 우울증이 찾아왔지만 죽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슬퍼하는 딸을 보면 엄마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어요. 힘겹게 마음을 갈무리하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미용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미용실을 차리고도 엄마를 너무도 허무하게 잃은 상실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그로 힘들어하던 무렵 고마운 존재가 나타났어요. 엄마의 장례식에 온 성희였어요. 엄마의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은 성희가 고맙게도 엄마 장례식에 와주었는데 그 이후로도 종종 연락을 취하며 힘이 되는 말을 해주었어요. 윤정아, 나도 친정엄마 잃고 몇 날 며칠을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힘들었어. 한 1년간은 그 허함이 사라지질 않더라. 이별이 원래 그래. 너무 일찍 극복하려 하지 마. 성희는 지난 어린 시절처럼 그저 묵묵하고 따스한 말로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희와의 짧은 만남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 미용일이 쉽사리 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잠시 고향에 내려가긴 했지만 크게 미용실을 차렸던 경험이 있던지라 이번에도 모아놓은 돈을 다 끌어 대로변에 큰 미용실을 차렸는데 우후죽순으로 주변에 다른 샵들이 생겨나가면서 손님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잃은 상실감으로 이미 정신과 약을 먹고 있을 정도로 힘들었다 성희를 만나 약을 끊었는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니 극심한 우울증이 도사렸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당했던 모욕부터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원망까지 부정적인 기억들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언젠가부턴 손님 머리를 자르려 하면 손이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고자 노력했건만 결국 마지막엔 사채까지 끌어당겨 쓴 미용실이 망하고 저와 딸아이는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어디든 저를 쫓아왔고 저는 딸을 데리고 도망 다녀야 했어요. 빚을 갚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 식당이라도 들어갔지만 사장님 부부는 딸아이를 반기지 않았고 딸아이는 계속 눈치를 보고 말았어요. 아유, 저기 애엄마. 내가 사정이 딱해서 봐주는 건데 애가 저리 울어대니 우리 영업에 방해가 돼.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야, 울지 마, 어? 미안해, 엄마. 내가 울어서. 근데 나 여기 있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전 아이와 함께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씻고 공원으로 가 잠깐 또 눈을 붙이고 떠돌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저도 물론 아이도 정신적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아이는 자꾸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고 전 그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 이런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해 죽고만 싶었습니다. 결국 전 아주 나약한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고아원이요. 그때 전 그 고아원 앞에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절대 엄마가 있다고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선생님들 말 잘 듣고. 알았지? 엄마 있는 건 비밀이야.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낸 엄마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다시 미용 가위도 들었어요. 하지만 빚이라는 건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쓴 사채빚은 잠자코 먹는 시간 아껴가며 일만 해도 갚기 무리였습니다. 딸아이를 오직 찾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미친 듯이 1년간을 일해야 했지만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딸아이가 보고 싶어 밤마다 울었지만 행여나 저를 보고 달려올까봐 고아원의 외부 전경만 보고 돌아오며 그리움을 달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통에 있는 큰 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녀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참으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전 시장 바닥에 엎어져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그리워 안 되겠다 싶어 다시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있잖아요. 오렌지 그려진 티셔츠 입고 들어온 여자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실 리가 없을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됐어요. 그 아이 이미 입양되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 애가 왜 입양이 어떻게... 딸아이는 1년 사이 입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듣고도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물었어요. 딸아이를 찾을 길이 없다 생각하니 남은 빚을 갚을 의지도 사라지더라고요. 차라리 사채업자들 흉기에 찔려 죽고 싶었습니다. 허나 사람 목숨이 참 질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 그래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딸과 만날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군요. 어쩌면 그게 저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참으로 헛되게 또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10년간 저는 이것저것 무슨 일이든 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언젠가 딸아이 앞에 서면 떳떳한 엄마의 모습이고 싶었어요. 물론 그 사이 흥신소를 통해서라도 딸아이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이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온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남자였는데 잠시 자식들 얼굴을 볼 겸 한국에 들어온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4살 정도 위였는데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된 지 오래되었다 했습니다. 다 늙은 나이라 생각했건만 저 역시 딸아이밖에 없다고 생각했건만 그 사이 저도 모르게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나 봅니다. 친구 하나 없이 10년을 홀로 일만 하며 지내왔으니 그럴만도 했어요. 괜스레 그 남자와 있으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같이 미국으로 갑시다. 나는 내 딸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보게 될 거예요, 내 딸을.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아이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2년이라면 만나지겠죠. 날 따라와요, 예? 남자의 제안은 단호했지만 전 단칼에 거절하고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길거리에서라도 우연이라도 딸아이를 볼 수 있다면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저도 이제 60의 나이에 접어든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흰머리가 되었는지 흰머리가 수북했고 이젠 눈도 침침해 돋보기를 써야 글씨가 잘 보이곤 했지요. 그러던 얼마 전 이 사연을 쓰게 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성인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우연히 말입니다. 동창회 같은 곳은 나갈 생각이 없었기에 애초에 고향 친구며 찾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인연이 너무도 신기했어요. 몇 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 차린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휘젓고 있는데 누군가 윤정이 아니니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저와는 다르게 맵시가 좋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여자였는데 어딘가 얼굴은 낯이 익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만나다니.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네. 나 성이야. 너 성이라고? 그 여자는 성이었습니다. 자그마치 30년이란 세월을 거슬러 오랜만에 만난 우리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떠들기 시작했어요. 부잣집 사모님처럼 저와는 처지가 다른 것 같은 친구의 모습에 초라한 감정이 느껴지면서도 고향 친구를 만났다는 것 자체에 편안함이 느껴진 건지 제 분식집에서 한 두어 시간을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떠든 것 같아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 성희가 먼저 자기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떨어졌겠다. 오늘 재료도 소진되었으니 이렇게 만난 김에 고향 친구를 만나 그간 못한 속풀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 어디 잘 사는 친구네 집 구경 한번 가보자. 우스갯소리로 그 말을 던지고 성희의 차를 타고 향했는데 정말이지 친구의 집은 상상 이상으로 잘 살아 보였습니다. 와 하며 탄성을 내지르는 절 데리고 성희가 얼른 가자며 고급스러운 주차장을 지나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더군요. 집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들어졌어요. 잡지에서 나올 법한 고급 가구들, 장신구들, 그림 액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쩐지 하나하나 성희의 손을 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시선이 어느 한 곳에 우뚝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거세게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 전해져 왔어요. 그것은 젊은 남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물거리는 발음으로 친구를 돌아봤습니다. 성희야, 어떻게 여기 내
딸이 있는 거니? 윤정아, 사실 오늘 내가 널 찾아간 건 이유가 있어서야. 여기 앉아봐. 성희는 이런 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저를 소파에 앉혀놓곤 미리 준비한 차를 꺼내 앞에 놓아주었어요. 그때서부터 성희는 제게 하나하나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흐느끼며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 고아원 봉사를 갔다 내 딸아이를 봤어.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 네 딸이 왜 고아원에 있는 건지. 너가 자식을 버릴 엄마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나도 처음부터 영희를 데려올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넌 몰랐겠지만 애가 얼마나 고아원 생활을 무서워하던지 매일을 울고 힘들어했어. 그때 내가 영희를 데려와 길러야겠다고 생각했어. 네가 혹여나 아이를 찾을까봐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방도도 없었어. 그러다 남편 회사가 갑자기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영희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난 영희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놓을 수가 없었어. 이미 너무 많은 정이 들어버렸거든.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아이가 없던 우리 부부에게 영희는 마치 하늘이 준 선물 같기도 했고, 영희가 미국에 자기도 데려가 달라면 우는데 내가 영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렇게 성인의 가족은 저를 찾을 새도 없이 그렇게 영희와 함께 해외로 나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를 키우며 어느새 자기 아이라는 생각으로 딸아이를 길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윤정아, 난 영희 엄마였어.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 오랜 세월 길렀으니 기른 정도 낳은 건 못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젠 영희가 원하니 널 찾아야겠다 싶었어. 이제야 이 만남이 이해가 되며 하나하나 비현실 같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던 중 저는 문득 순간 그래도 한 번쯤은 친모인 저를 왜 찾아주지 않았냐고, 자식을 버릴 어미가 아니란 걸 알았으면 왜 그러지 않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들려온 대답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영희가 원하질 않았어. 영희가 제 존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잠깐씩 올 때마다 저를 찾아주려 했지만 영희는 외국에서의 적응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태여 친모를 찾고 싶지 않아 했다고 합니다. 친구 역시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저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았다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결혼을 하고 난 후 갑작스레 친엄마를 찾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더군요. 날 보고 싶어 했다고? 영희가? 지금 사실 방에 있어. 기다리고 있었어, 너를.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결혼사진 속 너무도 환히 웃고 있던 딸아이가 30년 만에 나타나 내 앞에 떡하니 서더군요. 엄마.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의 기나긴 공백이 그 한마디 단어로 채워진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감정을 아실까요? 저는 영희를 안고 지나간 설움을 토해내듯 엉엉 울었습니다. 영희는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움이나 원망 같은 감정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해요.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건 영희의 남편이었죠. 고아원 출신이었던 영희의 남편이 영희가 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에겐 무척 고마운 사위입니다. 요즘 저는 미국 이름인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진 영희를 받아들이며 사는 중입니다. 윤정아, 다른 건 몰라도 나 우리 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만 보고 자랄 수 있도록 키웠어. 그리고 이제 내 딸이 널 보고 싶어 하는 만큼 너도 남은 생 동안은 마음껏 영희를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 그리움을 이해해주는 친구 덕의 말이에요. 친구와도 인연을 유지하며 드디어 딸과 함께 이 소중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아직은 서로 공유하지 못한 기억들과 추억들이 많기에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렇기에 앞으로가 더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야 살맛이 나는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요즘은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오래전 만났던 그 남자를 따라 미국에 갔다면 혹여나 길거리에서라도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에게 닥친 현재엔 딸이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딸의 인생에 기나긴 축복이 함께하길 빌어주세요.